마음가짐 설명이 제 관념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 태극 같은 게 남의 관념이라서 설명이 굉장히 헷갈려요. 저도 잘 모르겠고 혼란스럽긴 한데 이거 제가 책을 잘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주영기의 태국론을 읽어야 되는데 등사록에는 이제 주자나 그 최연이나 다른 사람의 그 설명을 써야 하는데 이 설명을 읽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문정신으로 그거 읽어가지고 원래 읽어야 될 부분을 읽으면 기존의 태국론은 이제 무극인 태극이 있다. 그 다음에 태극이 움직여서 양을 낳고 움직임이 극한에 이르면 고요해지는데 고요해져서 음을 낳는다. 고요함이 극한에 이르면 다시 움직인다. 한 번 움직임과 한 번 고요함이 서로 뿌리가 되어 음과 양으로 나뉘어지니 그다음에 양이 일조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이 사람도 여기 설명한 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태극이 움직여서 양을 낳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극이 태극인데 태극이 움직이면 양이 된다고 하고 움직임이 극한에 이르면 음이 된다고 해요. 음이 낳는다고 해요. 음을 낳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태극이 움직인다는 뜻으로 쓰고 있잖아. 태극이 움직인다면 움직이면 이미 형체가 있는 거잖아. 근데 태극은 형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면서 움직여서 양이 된다고 하면 이게 생명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면이 있어요. 갑자기 태극이 뭐길래 움직일 수 있고 움직여서 양이 된다고 하는데 양이 뜬금없이 뭐냐고. 이 태극의 동정 문제가 생각보다 좀 어려우니까 태극에 대해서 개념 잡기 힘들어 하는 거에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뭘 태극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기를 아는 사람은 뭐 기가 뭐 태극이라고 하거나 기의 움직임은 태극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이고 또 원래 장제나 서양들이 말하는 기는 그런 식의 하위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에 알고 있는 기는 굉장히 하위 개념이니까 좀 조잡한 개념이에요. 그런 정도를 가지고 기라고 말하면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요. 아무튼 움직여서 양이 된다고 해요. 움직여서 양이 된다는 건 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냐면 뭔가 나타나는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법칙이 있어야 되거나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법칙과 원리가 있기 때문에 양이 되거나 음이 되거나 뭔가 되고 있다고. 그걸 동정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동정이라는 게 움직이는 거와 움직이지 않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필연성 또는 우연성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사물이 있는데 그 사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 과정을 설명하고 싶어 하거나 과정 없이 되는 건 없다고 말하거나 하는 건데 그걸 동정이라고 해서 동정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운동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운동이 아니라 일종의 아까 말한 반이라는 개념이겠죠. 도덕경에 나오는 대로 움직임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개념. 어떤 것이 된다는 건 그것이 되는 과정이나 될 수밖에 없는 원리이거나 힘이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걸 다 동정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동이라고 하거나 간단하게 한 단어로만 설명하면 되는데 동과 정이라고 두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이게 하나 고요함이 이런 것이 움직인다고 해요. 그건 여기서 고요함이 그러니까 움직여서 양이 되거나 음이 되거나 하는데 다시 고요해서 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또 해요. 정이 다시 움직인다고. 내가 고요하다는 건 우선은 아까 일용사물, 만물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요해요. 말이 안 되죠?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 세상은 변하잖아요. 움직이고. 근데 갑자기 고요하다가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고요하다는 건 또 아까 움직인다는 말이 꼭 그 사물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거나 어떤 사물이 나타났을 때 이미 나타나는 그 필연적인 의미, 필연성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의 고요, 세상이 고요하다고 말한다면 이 고요함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자체가 세상을 통째로 이론적으로 일자 의미로 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전체 개념이에요. 보편 개념보다 전체 개념이에요. 전체를 봤을 때 전체라고 하는 거. 그 전체를 정의라고 합니다. 전체가 다시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이 다시 2가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고요함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왜 고요함에서 움직임이 나오냐면, 이 고요한다는 게 어떠한 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이거나 전체이거나 일자이거나 그 포괄적 의미이거나 그런 식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요함이라고 말을 하냐고. 그냥 전체라고 말을 하거나 일자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만물 만상 아니면 그 무엇하고 말하거나 그것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고요함이라고 설명한다고. 이 세상은 고요해요. 그 고요함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 얘기는 이 개념을 완양명의 그 개념도 되는데, 내가 볼 때만 그것이 사물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그 꽃을 불렀을 때 비로소 그 꽃은 나에게 나에게 꽃이 되었다고 하는 그거라고. 그게 고요하면서 움직인 거예요. 내가 보기 전에는 그냥 무로 있다고요. 고요 있었다고 하잖아요, 완양명이. 내가 그걸 봤을 때 그때 비로소 나한테 온 거예요. 다가온 거예요. 내가 본다는 거, 내가 뭔가를 이해했다는 거, 뭔가를 지식을 이해하거나 알아보거나 경험을 하거나 감각을 하거나 반응을 하거나 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움직임인 거예요. 주상적인 움직임이라고 해야 되나? 사물의 움직임처럼 장소 이동이 아니라 의미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걸 움직였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고요한데 갑자기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갑자기,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얘기하는 빅뱅이 있는데, 빅뱅도 갑자기 고요한데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움직이는 건데, 사실 이유는 없잖아. 이유는 없는데 하나가 움직였다 뜻이잖아. 근데 그건 설명이 많은 것이 빠져있는 거긴 해요. 움직이는 데는 또 그냥 무조건 움직인다 말할 수 없는데, 그 빅뱅이 일어나고 이 태극이랑 똑같아요. 그냥 뜬금없이 움직이고 뜬금없이 고요하고 또 뜬금없이 움직여요. 그 왜 설명, 더 깊은 설명. 그럼 왜 태극이 움직일 수 있냐, 또는 이 세상이 왜 고요해서 하나의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 있냐,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태극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고요하다는 얘기와 이 세상이 바로 태극이라고 말한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이 세상은 태극이라 말하면 원리이거나 이치이거나 이 세상 그 자체 아니면 의미, 형이상학적으로 보는 면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을 태극이라 보는 거죠. 세상은 나와 함께 하나의 그 무엇이 되는 거지 구분하지 않고 구분될 수 없고 그렇게 보는 면, 그걸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라고 하거나 이런 말 자꾸 쓰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원리나 이치로 따지는, 원리나 이치로 태극을 이해하는 건 조금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태극을 원리나 이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라는 게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전의 개념이 있어요. 그 이치라고 하거나 원리라고 말을 하면은 도덕경이 말하는 대로 유에 해당해요. 그 부분은. 근데 무에 대한 개념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태극에는 무에 대한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무에 대한 개념이 더 강해요. 앞에서 그래서 무극이 태극이라는 거, 무극이나 태극이나 같은 얘기인 건데, 태극에 원리라는 것이 원리나 법칙이나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조금 경계하기 위해서 무극이라는 개념을 넣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무의 개념을 넣고 있다고요. 도덕경에 있는 그 무. 그 무는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이 세상. 이 세상 자체를 얘기해요. 이 세상 자체가 왜 무냐 이렇게 말을 하면 무라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가치 분별이나 판단 분별, 가치 분별, 사실 판단, 의미 판단 이런 식의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 감정이나 내 욕구나 그런 것에 이해득실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으로 고정관념을 잠재우고 그거 없이 이 세상을 보게 됐을 때 그건 본다고 하지 않고 접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접했을 때 아니면 같이 있거나 같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접하거나 접한다는 것도 일종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그냥 나와 이 세상이 무라일체로 있는 거예요. 무라일체이기 때문에 무라일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기 동양에서 무국이 태극이다. 저 본래는 그 동양 철학의 원리는 음양오행에서 출발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태극 그 음양이 나온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태극을 설정하고 그 태극을 또 궁극적으로 저기 해서 무국을 그러니까 네,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한약적으로 또는 그 자연과학이나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음양 눈에 보이는 뭐 그늘이거나 밝은 곳, 양지, 음지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 음양이라는 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눈에 보이는 아까 말 도둑질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삶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추천해낸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말했을 때 분명히 음양이 먼저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태극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나 주형계나 어쨌든 무국이 태극이다 저렇게 한 것은 뭔가 저기 뭐랄까 중앙집권적 뭐 상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원을 그러니까 서양에서 얘기하면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다 그러니까 이데아 그거 하듯이 동양에서도 음양 오행을 형성하는 그 근원적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권력력이 있었다 이런 말도 되죠. 그렇지 않나?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의미나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전 음양이 음지 양지에서 나왔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냐고 생각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같은 사물이에요. 사물인데 이 사물에서 사람들은 그냥 사물만 보는 건지 그 사물의 이면을 보려고 하는지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설명은 사물의 이면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설명하고 개념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건 음양이 아니라 태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극이 먼저예요. 음양이 있는데 어쩌다가 뭐 어떤 목적에 의해서 태극을 설정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라고. 태극을 알려고 음양을 관찰했다고요. 태극을 알려고 그러니까 무를 알려고 수레바퀴를 관찰한 거지 수레바퀴를 알려고 무를 관찰한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수도자의 적이잖아요. 아니죠. 수도자가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 말하는 거죠. 결국 이건 머리 좋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이름 관심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음을 보고 양을 볼 뿐이지 그렇죠. 음양이라고 말은 못해요. 말이라는 게 뭐예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개념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개념이란 개념 자체가 일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주자나 주형계가 갑자기 무국이 태극이다. 그 도덕경에서 저기한 무가 한참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것을 규정한 거는 어떤 그러면 그들이 송나라 때 사람이니까 자기 나라가 북극한정하고 그렇죠. 예. 강대한 나라가 되길 바라서 하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인 건데 그거는 이미 어떤 누구나 알고 있는 않아. 거라서 그건 그렇다 하는 건데 이 안에 그 의미 안에 그것만 있냐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사색한 그 의미가 더 클 수도 있다고. 저도 분명히
우리나라 강제역이 된다고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개념 만들고 관념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면 그게 아니라 사실 설명이 의미 설명이라는 것에 집착하잖아요. 많이 이거는 이거 갖고 이렇게 이해해야 더 나은 것 같다고 하는 거 지금도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면이 어디에 더 무기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저도 분명히 나라 강해지는 거 바라는 거하고 주자가 자기 나라 강해지는 거 바라는 거 똑같잖아요. 주자하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꼭 그것만 염두에 두면서 썼냐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치에 대한 이해는 이치에 대한 이해라고요. 그 부분에 천착을 한다고. 그러니까 철학이 형성되려면 그 서양 철학 피타고라스의 원리라든가 무슨 뭐 그런 저기에 의해서 하잖아요. 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듯이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 현일론 이것도 어떤 그 원리 만약 숫자 개념을 하면 그 1 더하기 1은 2다 이러한 그 개념 원리가 그 주자학도 저기 무극이 태극이다 이렇게 저기 한 것도 그 주자학이라는 그거를 음양오행에서 보다 더 근본적인 그거를 하면서 그 우수성을 나타냈듯이 현일론에서 주장하는 그 원리론이 뭘 바탕으로 권력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 바탕 뭐 메타포스 제 관념체계의 원리요? 네, 바탕의 원리요? 네. 그건 저도 사실은 사실 판단, 그러니까 사실이 뭐냐를 궁금해서 하는 것이 문제죠. 뭐가 정말 맞는 얘기인 건지. 그러니까 그걸 기초로 저런 식으로.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맞냐고 따지는 거야 되는데 전 맞다는 개념이 그게 사실이어서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사실이어서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있는데 어떻게 보든 사실이 되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리가 있다고 해서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을 원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인정할 생각은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이 무극이 있고 태극이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는 그걸 보고 있는 거지 그거하고 사실하고 다르다고요. 그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도. 근데 그것이 주는 나한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이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실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판단하면서 한 내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있는 관념 체계가 뭐냐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알고 들어가 보니까 여러 사람이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이 사실을 얘기했고 저 사람은 저 사실을 얘기했다가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의미의 사실인 거지 사실이라고 꼭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 아니요. 얽매이지 아니라 네가 무슨 사실을 보는 사람인지를 알아내라고. 너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있는지 가슴을 보고 있는지 다리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의미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야 할 때 관계를 보고 있는지 다 사실이잖아요. 어떤 여자가 보면서 내 장래와 관계,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와 살아서 내 장래가 행복할지를 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냥 눈만 볼 수도 있고 얼굴만 이쁜지 안 이쁜지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성령의 대상으로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사람이 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할머니거나 애이거나 어떤 걸 보는 거는 네가 뭘 의미하거나 어떤 사실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냐가 있다고. 이런 그 사람이 어떤 사실을 보려고 하는지 네가 뭘 보고자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거. 제 욕구가 그거라고. 그게 제 베이스의 긴 관념책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이냐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그런 체계가 있냐고 해서 저는 그런 책이 없고 넌 왜 그런 체계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냐고 질문하고 싶다고. 그건 네가 그로 인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아냐고.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거 환기시켜주고 싶다고 우선은. 그러니까 우선 근데 그게 제 베이스 철학이라고요. 그 다음 단계가 있을까. 그 다음 단계요? 그 다음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음양오행을 선택한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그게 네가 선택한 게 아니라 네 내면에서 올라와서 한 것은 맞는데 알고 선택했냐 모르고 선택했냐를 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알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 다음에 그 선택하는 것이 어떤 영향과 파급이 있는지 하인 아니면 이 외부와의 관계를 보라고요. 그 다음에 또 판단하라고요. 그 영향력 주고 내가 봐서 마음에 들지 마음에 들지 않은지를 또 판단하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라고요. 한 다음에 또 그 영향이 또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를 볼 수 있으라고요. 또 본 다음에 그 다음 또 이게 반복이 계속 이런 식의 반복이요.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기가 정교한 거예요. 아니 동양 철학해도 음양오행 저기 하면 조금 이해하는 부분도 넓게 봐서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억지스러운 것도 있고. 억지스러운 건 아까 말한 대로 일부러 냅두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냅두라고 해서. 아까 말한 서양인들은 네. 논리적인 틈이 있는 걸 굉장히 꺼려하거나 무서워해서 네. 그걸 메꾸는데 서양인들은 일부러 논리적인 틈 만들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거짓말도 해요. 앞뒤를 바꿔놓기도 하고 틀리게 말도 해요. 거꾸로 말하는 것도 많고 역할을 만든 복귀 철학이 활기가 있는데 이걸 낙서라고 거짓말을 쓰는 것도 있어요. 이걸 적으라도 거의 그냥 알려줄 생각 없는 것처럼 확 바꾸는 것도 많아요. 근데 내 인식인지는 몰라도 일본 사람이 그렇게 서양을 모방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설명을 그 전등록 인간 뭔가도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진짜 못 견디하는 것 같아요. 학구적 인문적인 그 욕망이 그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죠. 성취가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걸 하는 걸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안 하는 우리가 문제예요. 해야 되잖아요. 공부. 열심히 공부해야죠. 남들이 무슨 생각했는지 과거 사람이 뭘 알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지금 사람이 그걸 더 나아가 발전시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한마디로 공부해 주시는데 그걸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하는 걸 뭐라고 하면 없잖아. 아니 저기 하는 게 자기 철학이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저기를 현대적으로 그렇게 자기 철학은 그 이후에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 자기 철학이 먼저 있는 다음에 그걸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설명하자 했을까? 한 번 움직임과 한 번 고유한 서로 뿌리가 되어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여기서 음양이든 양이든 동이든 정이든 태극이든 다 추상적인 의미가 있어요. 움직임이라고 해서 움직임이 아니고 고유한다고 해서 고유함이 아니에요. 음이라고 해서 또 음도 아니고 양이라고 해서 양도 아니에요. 이들이 그냥 그런 의미로 말하고 싶어 하거나 그렇게 보면서 좀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까 동정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그 음양은 뭐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음양은 이미 그 분별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정에서는 분별은 없어요. 그냥 현상이에요. 현상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동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음양은 여기서는 기준 판단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의 기준 판단을 하게 된다고. 여기서 이제 인간적인 동정까지는 인간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음양부터 인간의 주관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태극이 동정이 되고 동정이 음양이 된다면 태극과 동정은 인간 이전이에요. 인간 탄생 이전이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에 의미를 주기 이전이에요. 근데 음양부터는 이제 인간은 거기에 의미를 두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게 기분 나쁘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 건 동정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내가 우산이 없으면
하늘 욕하잖아요. 얘가 음양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음이라고. 일종의 선악이에요. 음양은 선악을 얘기해요. 여기서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음양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움직임과 한번 고의하면 같은 얘기예요. 변한다고요. 변하고 전환하고 부정. 그러니까 부정법도 있는데 이 부정법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한번 움직임, 한번 고의함. 이걸 변제법, 부정법이 아니라 변제법으로 이해하면 좀 더 많은 걸 우리는 상상할 수 있거나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냥 이름 일양 주역에 있는 말이긴 한데 이름 일양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냥 상상력이 고갈돼 버렸어요. 이름 일양 지위 도라고 해버리면 요새는 거기서 뭘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걸 알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음양을 부정법으로 변정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면 이제 갑자기 해결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또 얘기지만 경호반복이에요.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많은 상상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이 한 문장 해놓은 거 가지고 그 문장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에서 얼마나 많은 상상력을 주입해서 내가 창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가 있는 건데 이걸 하라고 해놓은 건데 뭐 하든 안 하든 뭐 그냥 모르겠어요. 하라고 지금 더 설명하고 있는 게 하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 다 맞다고 보지 말고 그 상상력의 개발이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비판은, 그러니까 이게 잘못 설명했다고 뭐라 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비판하라고 했으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설명해야 될까? 변증법을 설명하기 전에 변증법이 또 다른,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해결이나 이제 소크라테스 얘기하는데 변증법에 또 다른 상상력에 있다는 아니면 또 다른 용법이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자기 관찰을 하라고 했잖아요. 자기 관찰에도 변증법이 있어요. 내가 나를 관찰한다는 얘기는 변증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증에 부정법이 있어요. 어떤 것을 부정해야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인가 엥겔스인가 그 사람들이 이러는 벼를 부정해야 쌀이 돼요. 벼를 부정해야 쌀이 된다고요. 벼에서 쌀이 되기 위해서는 쌀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물이 되잖아요. 벼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물이 아니라 먹으려고 키우는 곡물이에요. 의미 변환이 있잖아요. 의미 변하는 게 그 이전 것을 부정하고 다른 의미를 준다고요. 꼭 부정이 너무 강한 의미이거나 좀 거친 의미라고 하면 그 전의 의미를 다른 의미로 바꾼다고요. 이게 변증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날 본다고 하는 것도 보여지는 내가 있고 보는 내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내가 의식이 내 자아의식이어야 되는데 이 내 자아의식이 흘러가다가 내가 나라고 보는 순간 이미 내가 날 부정하게 되고 날 제3자나 개체로 보게 돼버린다고. 이게 부정법이면서 변증법도 돼요. 서양인들은 이걸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동양인들은 가능하다고 하죠. 내가 날 부정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따지겠지만 가능하다고. 이유 필요 없어요. 그걸 우리는 부정하면 변증법이라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내가 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있죠. 분명히 나는 나고 남은 남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를 남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 나와 남의 구분이라는 건 이제 자와 타의 구분인데 이 타인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 그 부분이 그 서양인들의 그들의 말이 좀 어폐가 있다는 게 돼요. 그러니까 타인이 무조건 나와 다른 남이 될 수 없어요. 왜 나와 다른 남이 될 수 없거나 저는 다른 개체가 될 수 없는데 저는 다른 개체가 될 수 없다는 걸 서양인들이 인정 안 하는데 그들도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타는 나의 다른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들이 또 인정해요. 근데 그러면서 자가 타가 되고 타가 자가 되는 부분은 또 인정 안 해요. 그들의 논리적인 그 오류가 있는데 결코 그걸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타인은 나의 모습이고 나의 투영이고 또 서로 섞여 있고 이미 우리는 자타 구분이 불가능한 그 면이 있다는 것도 다 이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본다는 게 자가 타를 나를 타인으로 본다는 것도 말이 되는 건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것도 있죠.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서양인들은 굉장히 그걸 어려워해요. 그것도 변증법이에요. 나에서 남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면 이 개념도 변증법이에요. 내부 외부 이것도 변증법이에요. 왜냐면 내가 바깥에 있는 사물에 집중하잖아. 이건 날 부정한 거예요. 네? 이것도 부정이라고 하고 변증이라고 해요. 변증법이라고 해요. 변환이거나 전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말이라는 걸 말의 상상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나에서 남을 보는 것을 변증법이라 말하는 이 말의 상상력이라는 게 있어요. 어휘력이잖아요. 그렇게 어휘를 썼을 때 그래도 의미 전달이 된다는 거고 좀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남을 생각하는 정도인데 그걸 굳이 변증법이라고 얘기하거나 부정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어떤 걸 설명하려고 그런 단어까지 쓰느냐가 있어요. 왜 날 부정해야 남을 보게 된다고 말을 하냐고. 그건 의식 때문이긴 해요. 내가 나라는 의식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의 의식으로 있지 않고 남을 보게 되면 남의 의식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돼요. 단순히 겉모습의 육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궁금한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궁금한 건데 그때 그 사람이라는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본체에 다시 말해서 자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건데 내가 날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자아를 보려고 한다는 것이 나를 부정하고 나의 자아를 밟고서 남의 자아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게 내가 내 애인을 놔두고 남의 애인 아니면 다른 여자에 관심을 갖는 거하고 똑같다고. 나한테 관심을 갖거나 나를 보지 않고 남을 보고 남의 관심을 갖는 거야. 내 애인을 부정하고 밖에서 추가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걸 부정이란 말과 변정이란 말을 쓴다고. 그러니까 어휘력이 있어요. 아름답게 쓰는 말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동원인데 같은 얘기인데 어떤 단어로 그 의미를 설명하는 나의 그 단어 선택을 잘 봐야 된다고. 누군가는 다른 단어로 쓰면서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단어. 근데 저도 분명히 주객 얘기했고 뭐 내외 이런 얘기 했지만 변증법과 부정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잖아요. 근데 부정법과 변증법을 막 쓰고 막 설명하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얘기는 결국 주객이나 자타이거나 내외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어나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보면서 그 말의 의미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이 설명하려고 하는 그 개념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개념이 같으면 말은 다른 것으로 해도 그 같은 걸 설명하고 있는 걸 알아낼 수 있어야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메타 부분, 추상적인 거, 메타적인 거 상징적으로 사물 이해와 개념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되게 통찰력이 되고 이런 걸 해서 알아낼 수 있으면 요령이 돼가지고 많은 사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내가 원하는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여기는 이런 말들이 뭐 태극, 음양, 동용 다 추상적인 얘기잖아. 일상생활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들도 분명히 많은 부분을 이 상위에서 추상적으로 개념을 사고하고 있잖아요. 나도 그만큼의 추상적인 사고를 해본 적이 없으면 이들의 추상적인 사고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비슷한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이 또 있어야 이들의 그 개념을 또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 양이라고 써 있잖아요. 양이 굳이 양이란 말을 쓴다고 해요. 그냥 음양이란 말을 하고 양이란 말을 똑같은 얘기잖아. 음양하고 양이 같은 얘기인데 음양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사물을 두 개를 다 얘기한 거고 양이라는 것은 그냥 두 개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미 수학적으로 넘어갔잖아요. 또 다른 추상이 되잖아요. 수학이라는 게 산수라는 게 사과 두 개인 거하고 그냥
두 개 있다고 하는 거나 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잖아요. 이에는 사과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사과 두 개에는 사과라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과의 의미를, 그러니까 사과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또 아까 말한 대로 무극이 돼요. 무극이 극이 없다는 거라고 했죠. 사과 또 하나에서 두가 더 두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사과를 사과라 보지 말거나 사과가 아니어야 사과의 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과의 성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걸 탈색시켜야, 빼야 숫자 2가 된다고. 무엇시켜야 된다고. 무가 되는데 무극이 돼야, 사과가 무극이 돼야 수학으로 넘어가요. 이것도 변증법이에요. 이게 추상이에요. 이것도 추상이라고. 그러니까 양이라고 말했을 때 음양의 의미를 음양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 성질을 빼고 다시 또 한 번 추상해서 양이라고 하는데 그 양이라는 의미로 또 다른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하고자 하는 거죠. 상상해보라고. 음양이라고 했을 때 하고 양이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상상을 하게 되냐고.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음양이라고 했을 때 하고 이게 변증법이라고 내가 말했을 때 하고 분명히 상상력은 다르다고요. 이걸 염두에 둔 거라고. 양이라는 것에. 얘네들은 변증법이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양이라고 해버리면 얘들은 변증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 과거 사람들은. 양이잖아요. 양이 하시면서 두 개의 행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자가 거동 의자잖아요.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동의 의미 있잖아요. 어떤 사물의 구체적인 행동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거동 이 의자가. 그러니까 음에 해당하는 행동과 양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는데 이게 변증법으로 말하면 부정되는 거와 부정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의미, 부정되는 의미, 세워지는 의미, 양이잖아요. 똑같지 않아? 아닌가? 안 맞아요? 거기서 변증법을 유치해요. 같은 의미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되는 의미가 있는 곳이 있는 거고 긍정되는 의미가 있는 거. 이 두 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거동이 있다 하는 거. 양이요. 아니냐고요. 이거 어째 상상력인데 이게 안 된다. 왜냐 사람은 양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의미를 교차시켜가면서 이해하는 거. 교차 개념의 주력이 분명히 있잖아요. 인계와 양계를 교차시키는 개념이요. 교차가 뭐예요? 그것도 변증법이에요. 아니면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고 이게 또 변증법 자체잖아요. 이게 양효와 음효의 의미요. 이게 정의됐다가 반이 있다고 하잖아요. 양이라고 하면 맞는 거고 음이라고 하면 틀리다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또 기lum이라고 말을 하거나 선패라고 말하거나 이미 이게 다 양이잖아요. 마치 제 귀에는 동양 철학이 절대로 서양 철학에 뒤지지 않는다는 걸 주장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지지 않는다는 개념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사고하는 데는 이런 식으로 극한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하지 않는다고. 어떤 시대고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든 간에 어떤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사고가 어느 정도까지 가봤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냥 대충 음양 양이 아니까 이거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이나 교수들이나 지금 사람들 지식인들 하는 얘기인 거고 그걸 쓰는 그 지식인이 이 사람들처럼 이 정도의 깊이까지 치고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냐고요. 옛날에 한다고요. 근데 왜 그게 끊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질문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질문 너무 어려우시네. 그래서 옛날에는 1대1 교수 가르치는 거 했잖아요. 한 사람이 한 명 가르쳐요. 평생 몇 명 가르치겠어요? 많이 안 가르쳐요. 그러면 10년에 한 명 가르쳤다면 20년 동안 도대체 뭘 가르쳤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논에만 툭 던져주면 도덕경 던져주고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그렇게 시작해요. 외우라고요. 외운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짜요. 어떻게 짜냐면 도덕경 통째로 외웠잖아요. 외운 다음에 그걸 교차시키기 시작해요. 변증법을 시켜요. 이 문장하고 저 문장하고 붙여보라고요. 붙여서 의미를 통하게 하는 방법을 나한테 설명하라고요.
도덕경 8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덕경 81장이 있어요. 두 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붙이라고요. 어떻게든 붙여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요.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간에 그 소리 의미를 통하게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중간에 집어넣어야 돼요. 논리적 근거를. 어떻게든 간에. 교회 얘기는 결국 또 다른 가치도 돼요. 뭘 하든 틀린 건 아닌데 얼마나 그럴듯하게 설명한가를 거기다 들고 있잖아요. 이게. 이걸 못하면 네 상상력은 별거 아닌 거 돼버리고 그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교육이기도 하고 이런 건데 양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에 얼마나 많은 걸 상상하면서 생각하고 그것까지 치고 들어가서 생각하면서 얘네들이 공부하겠냐고 주역 하나 단어 하나 딱 던져주고 여기에서 설명하라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름, 일양, 지위, 도를 줘요. 시간을 1년을 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해답지를 뭐라고 하냐면 하루를 설명하라고. 하루 동안 하루 24시간 이름, 지위, 일양, 이름, 지위, 도를 나한테 설명하라고. 하루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주석을 안 달았어요? 어디에요? 나 동양 사람들이 주석 단 사람이 별로 없어서. 주석 단 사람도 그거 염두에 다는 거죠. 이걸 설명한다면 이거 가지고 생각하라고요. 그 뒤에 건 생략해. 이런 사람이 하나만 부분만 가르쳐도 전체를 다 안 갖춰줘요. 왜냐면 이건 네가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말해줘버리면 그 가르치지 않잖아요. 다 생략한다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또 그렇게 돼요. 사과의 의미를 빼야 이 의미를 안다고 했잖아요. 네. 얘네들이 그 추상을 하고 있다고요. 구체적인 성격과 성질, 이걸 내가 가능 공부하는 방법, 아니면 내가 알아낸 것들을 집어넣어버리면 사과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 게 된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과 설명하고 있잖아요. 항상 저는 이상한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 따라가고 있긴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염두에 두고 제 말을 들으라고. 제가 설명한 게 답이 아니니까 여기서 또 다른 자기 상상력으로 메꿀 건 더 메꿔가면서 그냥 다르게 펼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해보시라고. 여기까지 끝내요, 오늘 지금. 원래 태워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오늘. 음양이 서로 변하고 합해져서 수와 목금토를 낳으니 5가지 기운이 순조롭게 펼쳐져서 사계절이 운행한다. 보면 점점 이제 추상에서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양은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근데 수와 목금토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 수와 목금토라는 게 개념이 돼요. 왜 수와 목금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오행은 개념인데, 개념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 틀이에요. 내가 아까 말한 관념체를 궁금해했잖아요. 그 관념체계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관념체계, 아니 그러니까 관법이요. 어떤 관법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있냐고. 그게 수이냐, 목이냐, 금이냐, 아니면 이런 것에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냐고. 그게 오행의 개념입니다. 세상이 오행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움직이는 데는 이런 그러니까 개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된다고, 인간은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있는 거지, 사물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오행에 들어있는 개념이에요. 음양부터 이미 인간의 판단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판단이 들어간 이후에 하는 게 오행이에요. 결국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사물을 보니까 사물에 이런 의미를 개입을 시켜서 본다고. 그게 오행이 된다고. 오행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며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며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수미일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김용도 옛날부터 항상 그래요. 1에가 천부경도 그렇잖아요. 1에서 분할해서 1이 3이 되고 3이 뭐 5가 되고 6이 되고 이게 순서적으로 1, 2, 3, 4 이렇게 퍼져가잖아요. 다시 수렴을 시켜요. 거꾸로 9, 8, 7, 6
5, 4, 3, 2 이렇게 하나 끝을 하나 묶어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걸 대단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규칙이. 저도 여기 그냥 받아가지고 꼭 가다 보면 끝에 가서 앞에서 한 말하고 일치시키잖아요, 개념을. 이거 알고 있죠? 하다 보면 앞에 한 말하고 같은 얘기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고. 승일관 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분의 의미가 있어요. 가분 맞추는 거 있잖아요. 가분 맞추는 이유가 계속 이게 같은 걸 반복하는 운율을 주는 건데, 운율 주는 이유가 리드미컬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것도 그 자체가 이 파동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더 익숙하고 재미있기도 한데, 우리 존재 방식이기도 해요. 그렇기도 한데,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서 그래요. 의미를 계속 같은 걸 반복시켜주면서 음도 의미가 있다고. 음이 비슷한 것은 비슷한 의미에서 퍼져 나온 음이라고. 이런 것도 설명을 주는 의미가 있고, 또 그 상상력을 주기 위해서 전혀 다른 거다 가분이 아닌데 가분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 이것도 방법이에요. 사람들한테. 시경에 시를 하든 뭐든 다산이 얘기했듯이 시의 목적성과 의미성이 없이 그냥 단순히 사물에 대한 형용을 하는 시는 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해요. 그 정도의 개념은 분명히 다산도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 그 정도의 사람이 알고 있다고요. 단순히 시를 재미로, 아니면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아니면 그런 글재주가 있어서 막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의도성을 개입시키고 있어요. 시에. 그러니까 가군에도 의도성이 있어요. 단순히 재미있어 노래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노래에도 다 의도를 집어넣고 있는. 그래서 시경을 중요시 여기고 있잖아요. 이나사님. 오행이 생겨나면 각기 그 성을 하나씩 갖추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오행이 성이 된다는 의미로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을 하면, 이 성이 성격이고 성질이잖아요. 개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개성은 개념이에요. 내가 그 개념이라는 건 결국 성질, 이 질적인 의미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어떤 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파악에는 배제의 방법이 있잖아요. 다른 사물과 다른 점을 말하면서 이 사물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물을 자체적으로 설명해서 이해하는 방법. 그 사물이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해시키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알아서 상상해보세요. 방금 한 얘기 이해했어요? 한 번 더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물을 정의해야 되면, 이게 이 캠코더잖아요. 캠코더를 전혀 본 적 없는 사람한테, 캠코더가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캠코더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세 가지 방법을 설명했잖아요. 하나는 배제 방법이 뭐냐면, 카메라와 다른 점을 설명해요. 카메라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근데 카메라를 모르고 있다면 또 어려워지는데, 이건 규형이랑 또 복잡해지니까, 우선 카메라를 알고 있다 하는 전제하에 캠코더를 설명하는 방법은 카메라와 다른 점, 또 다른 거와 다른 점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캠코더에 대해서. 아니면 캠코더 자체의 설명, 사진 녹화에 대한 부분이면 캠코더의 그 성질이 있잖아요. 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캠코더의 그 성격을 설명하는 거, 그 자체. 움직이는 사물을 기록이라고 하든가, 기억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 녹화라고 하는데, 녹화라는 개념은 그 기기에다 쓰는 거니까, 생물한테 쓰는 건 기억이라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걸 기억시키는 기계라고. 그렇게 그 자체 사물에 대한 정의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거, 뭐라고 그러냐, 용법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 쓰냐고, 카메라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 그쵸? 그거 알죠? 카메라 쓰는 이유요. 그거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캠코더를 쓰는 이유, 그거 설명하는 방법. 그렇게
적어도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최소한 3개는 있는데 4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고요. 이거는 나와서 생각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건 어떤 것의 개념을 잡아가는데 그 개념이라는 게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게 오행이 된다고. 오행이라는 게 수, 화, 목, 금토가 있을 때 수를 설명할 방법이 화와 다른 점, 목과 다른 점. 그렇죠. 이게 극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이 있고 생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 그 개념이라는 게 결국 이런 식의 어떠한 사물을 이해시키는데 그걸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극하는 걸 보고 생해지는 걸 보고 작용하는 걸 보고 뭐 다른 것과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와의 관계에서 보고 서로 간의 작용성의 강약을 보고 기륭으로 보면서 나의 의미까지 보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까 대답을 해주게 되고 어쨌든 근데 왜 동양에서는 왜 그 방법을 선택했을까? 더 많이 하니까. 서양에서는 왜? 서양에서는 글쎄요. 그게 플라톤의 설명을 보면 분명히 얘네들도 플라톤도 어떤 그 공식 공식이라고 하면 공식이라는 개념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부분을 발전시키지는 않았어요. 발전을 시키냐 안 시키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있을 수도 있어요.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넘어갈 때 다 앞으로 까버려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엄청 저기 철학하는 사람들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플라톤을 좀 더 확대시켜서 했으면 또 다른 전통이거나 아니면 뭐 다를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리스토텔레스 연구 안 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많은 플라톤의 전통이 이어지는 부분에 방해한 건 있는 것 같아요. 현대화학적으로 되는 거예요. 동생의 기판적으로 가야 되는데 비교 없나는 내 입장에서. 근데 어떤 천재가 이렇게 오행이라는 그 사물을 보는 오행을 사물을 보는 방법. 그건 누구나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몇 가지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그걸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 수학이 있으니까 다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공부를 거기까지 간다는 서양 사람은 멍청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서양 사람도 공식을 만들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플라톤이 3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식이잖아요. 근데 그 공식이 굉장히 위대해요. 근데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2개로 줄여버렸죠. 이것도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설명했듯이 주력은 배의 음양밖에 없잖아요. 대인이 그것을 뺀 거예요. 지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그 빼고 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음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데미구스가 없어요. 하늘을 얘기하지 신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면도 있고 주체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원래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려는 게 사실 주체를 이해하는 게 얘기잖아요. 점치려고 하는 너는 뭔 생각으로 점치려고 하냐는 질문도 되고 진짜 알고 싶은 게 뭐냐고 그런 질문도 되거든요. 너 자신을 알려는 게 원래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정확하게 하라고요. 이거냐 저거냐 간단하게 물으냐는 얘기인데 원래는 좀 어렵게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면서 먼저 질문하면 뭐지? 이게 뭐야? 돈 보고 싶은 걸 보이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로또 샀는데 되냐 안 되냐 간단하잖아요. 간단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렵게 질문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인 건데 원래 그렇다고 질문하는 그 사람이 네가 지금 진짜 내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반성하라는 거죠. 한번 와서 어렵게 얘기하면 반성 개념 들어가요. 내가 정말 궁금해한 게 뭡니까? 인생의 성패 잘 살고 못 살고 있는 거일까 아니면 내 자신인 거일까? 그 질문하는 게 이제 소크라테스부터요. 너의 관심이 있는 거냐? 아니면 네가 성공한 사회적인 거 외부의 눈치 보면서 너의 관심이 있는 거냐? 이 부분. 사회적인 너의 관심이 있는 거냐? 너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냐? 아니면 네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하는 행동에 영향제에 관심이 있는 거냐? 방금 3가지 얘기했잖아요. 아까 삶을 판단하는, 삶을 정의하는 게 3가지 있다 하는 걸 그걸 다시 여기다 적용한 거예요.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잖아. 제 얘기는 수미가 시킨다고 앞에서 한 말 뒤에 또 반복한다고 한 말 또 수련시킨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주고 있다고. 이게 기하학적인 면입니다. 그러니까 개념들을 입체적으로 저기 있는 것을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개념 배치를 시켜요. 여기 저기 그걸 저기, 여기. 반복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식이 된다고. 그래서 배치의 방법이 그래서 쉬운 게 그거야. 앞뒤 다 우에 배치시키는 거야. 그럼 벌써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오행이 되죠. 내가 있잖아요. 예. 나의 기준으로 해서 앞에 두고 있는 개념과 뒤에 두고 있는 개념. 이렇게 여기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세 개잖아. 앞뒤가 뭐예요?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허용하는 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 가족이나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 내가 무장해제되는 것들. 뒤에 있는 건 내가 무장해제할 수 없는 거. 긴장할 부분, 두려운 부분,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미래적인 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부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부분.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는 오행을 주장했는데 불교 인도에서는 지수화풍의 네 가지만. 오행은 공간적으로 하나만 보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고 쉽게 생각하면 지수화풍의 시간적인 변화를 공식화시키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 한 말일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수직적으로 보는 사람과 수평적인 거로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설명해 주면 이해하는 사람이 편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적인 변화로 설명해 주면 이해하기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에요? 지수화풍과 오행을 합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쳐도 되는 게 오행 자체를 공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부처는 12연표를 썼잖아요. 12연기를 공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원래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한쪽만 설명하면 안 돼요. 두 개 다 있어요. 그 오행도 공간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가 같이 있는데 한쪽만 설명하는데 한쪽만 설명하지 않아요. 두 개 다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도 오행하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밝은 것이고 내가 밝다는 게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밝은 거, 불이 있어야 밝잖아요. 빛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의미는 내 아래예요. 원래는 내가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죠. 겁을 낼 필요가 없고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국인들은 그걸 하늘이라고 했다고. 왜요? 하늘이 두렵기 때문에 차라리 내 눈앞에 보고 싶어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서쪽이라고 생각하거나 뒤로 우리 같았으면 북쪽을 하늘이라고 말했을 텐데 왜 북쪽을 하늘이라고 하면 내가 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늘을 두려워할 존재로 보고 있는 건지 친근한 입장으로 보고 있는지 차이로 인해서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가 있어요. 거꾸로 본다고. 두려워서 앞에 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앞에 있는 거 밝은 의미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건 중국에 비해 상당히 간사한 정도의 개념이 돼요. 제가 보기엔 그래 중국이 간사해요. 어느 정도 간사하냐면 그게 수단 방법 안 걸리니까 목적을 위한 수단의 그 방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개념까지 가는 건 중국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옳은 것이 아니라 행동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인들은 옳은 것을 위해서 수단을 안 그런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워요. 그렇게 바꿔요. 이중적으로 부정시켰잖아요. 이중적인 운명을 드러냈잖아요. 목적이라고 설명하는 게 사실은 자기 욕심인데 그걸 목적이라고 의로움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중국에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나요? 아니요. 중국이 있어서 그러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유선형은 다르게 되죠. 기질적인 부분은 또 그 공간적인 영향을 또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그렇게 설명, 그게 오행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라서 오행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건 뭐 중국인들 다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만들어 온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많으니까 다양할 텐데 근데 문제는 오랜 세월 그런 인간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제 역사적으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머리 써야 되잖아요. 머리 쓴다는 게 또 결국 목적이 너 살아남기 위해서만 중요하다고 하는 나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득 따지는 게 되잖아요. 의료를 따지지 않아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의료이 있냐는 그 뜻이 대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에서 왕조는 200년이 한계예요. 500년 이상 못 가는 거는 의료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의료를 따지니까 500년 가는 거예요. 뭐가 좋냐, 뭐가 더 나은 거냐 말하는 거. 이건 다른 얘기인데, 다른데, 어쨌든 우리는 옳은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개념, 그 욕구가 좀 더 있는 편이라서 하나의 종속제, 그러니까 하나의 획일화되는 면이 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행이면서 불행이에요. 일본은 뭐냐면 일본 시간 많이 지내 끝내요. 일본은 그 고대담론, 그러니까 작은 것을 보다가 나이세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보면서 나중에 저기 추적돼가지고 내해지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갈 때, 그러니까 질적 변화를 아니, 양적 변화가 있거든요. 부분 세밀하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건 좋다고. 이 양적으로 계속 커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양적인 성장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그 오메가 포인트가 있어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고. 근데 그 임계점을 넘어가려고 할 때 수축을 넘어가려고 해요. 이 부분이 왜 안 넘어가려냐면 섬나라 인간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륙의 입장에서는 이게 섬나라는 의미 중에 그거 있어요. 나하고 이게 점점 자기가 성장해서 섬을 벗어날 때가 분명히 온단 말이죠. 근데 무서워요. 무서워서 뭘 하냐면 뛰어드는 사람이 있고 뒷걸음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계속 뒷걸음쳐요. 한 번도 뛰어들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한 번 안 뛰어보니까 또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이게 이미 길더라고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지금. 그걸 안 하려고 하고 대동아적인 용과 저 위익적인 것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뒷걸음질 치는 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개념에 보편성이 없어요. 뛰어드는 것만 생각했지, 뛰어들기 위해서는 정당한 그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뛰어들면 자살이에요. 근데 이유 없이 뛰어들면 하시면서 수영, 그러니까 다이빙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뛰어들면 목적이 없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죽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목적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두면 다이빙이 되는 거고 목적이 없으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 죽음을 한번 선택했잖아요. 불나방이에요. 그냥 들어가 봤어요. 그게 한 역사인 거예요. 그 일제국이라는 거. 남이 따라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 그야 뭐 일본이 하는데 내가 일본이 아니니까 그 다음. 여러분 철학자가 없다는 얘기. 그렇죠. 그거 뛰어들 때 다이빙을 하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이빙이라고 하든 아니면 다이빙 외에 뛰어들 때 또 다른 개념도 뭐가 있어요? 번지점. 개념을 만들면 되는데 그거 왜 못하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존재가 꼭 그 존재가 필요 없어. 그것이 꼭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다른 동반복, 다른 의미 전환시켜가면서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있고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스스로 거스를 시켜버리는 거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걸 미리 잘라버리는 거예요. 뒷걸음질 시키면 빨리 읽어버리고요. 무극의 진리와 음양 오행의 정리가 오묘하게 합하여 인접해서 건도는 남성을 이루고 근도는 여성을 이룬다. 건곤의 기울이 교감하여 변화를 통하여 만물을 생성하니 만물이 끊임없이 생겨나 변화가 다함이 없다. 이 얘기도 앞에 한 말을 다시 한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에다가 건도하면서 여성, 남성 집어넣고 뭐 하는 얘기가 있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남성, 여성이라는 것도 꼭 굳이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건 여기서 남성이라고 했나? 그냥 남이라고 했는데 원래 남은 그러니까 건도 성남, 건도 성여라고 해서 남여라고 했는데 남여라고 하는 건 보편 개념이에요. 남에 대한 보편 개념과 여자에 대한 보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이해야 된다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는 이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걸 설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추상 개념이라고. 음양을 다르게 설명한 것 중에 남녀가 된다고. 여기서 계속 같은 개념을 다르게 설명하고 다른 말로 바꾸고 있잖아요. 음양, 권, 남녀 이게 되는 건데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상상력 된다고. 상상력 자극이에요. 남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권도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상상을 하겠냐고요. 동정이라고 얘기했을 때하고 권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또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한 동정이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이 있다 없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전체를 볼 때와 개체를 볼 때 이런 식의 의미가 되거든. 동정에 아까 설명한 그런 게 좀 있잖아. 전체 볼 때와 개체 볼 때, 보편 볼 때와 특수 볼 때, 일반화 볼 때, 그러니까 나를 볼 때, 그렇게요. 일과 다, 부분과 전체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동정에 들어있다고. 근데 건곤이라고 하면 건곤의 하늘과 땅의 개념이 이렇게 뜻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엔 갑자기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보편을 권이라고 그러고 특수를 권이라고 얘기하면은 왜 보편을 권이라고 그래요? 권은 하늘이라는 의미인데 하늘 천이라고 하지 않고 권이라고 한다고. 또 다르잖아요. 그럼 천지라고 하면 되는데 천지라고 안 하고 건곤이라고 해요. 건곤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 있는 개념이니까 쓴다고 하는데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천지로 하지 않고 건곤이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의미에 대한 생각이요. 설명 안 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오직 사람만이 그중 뛰어난 것을 얻어서 가장 영롱하다. 정체가 생기고 나면 정신은 지각을 일으킨다. 오성이 감흥하여 움직이니 선과 악이 나누어지고 온갖 일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 오성,